수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자, 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잘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케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달콤한 망고 참외를 추천합니다. 망고 참외는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겉모양은 망고를 닮았는데요. 달콤함은 멜론을, 아삭함은 참외를 닮은 과일입니다. 평균 16브릭스 이상의 강력한 달콤함이 특징이고요. 칼륨 함량이 수박의 3배라고 합니다.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가격은 망고 참외 2kg 2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달콤한 향에 모양도 색다르고 예뻐서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국내산 신품종인 개구리 멜론 참외도 마케타니에서 판매 중입니다. 달콤함을 원하시는 분은 망고 참외를,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원하시는 분은 개구리 멜론 참외를 추천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케타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망고 참외 일단 생긴 게 너무 예뻐요. 네. 색깔도 예쁘고 정말 색다르게 생겼습니다. 망고처럼 생기고 멜론 맛의 참외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이것도 저것도 뭔데요 아니라는 이게? 근데 먹었는데 되게 씹기가 좋아가지고 식감이 이게 편해가지고요. 참외는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덜 딱딱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애들이 먹기 되게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달아요. 무지하게 달아요. 퓨전 시대다 보니까 과일도 퓨전으로.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헷갈려서 뭘 주문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보니까. 망고 참외. 네. 망고 참외입니다. 오늘 좀 손발이 안 맞는데. 그 이야기 해야죠. 야, 공덕포차 덕분에 집권 여당 당대표 전화를 받으신. 예. 지난주에 공덕포차 끝난 다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테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그 다음 날이요. 네. 직접 보신 건 아니고 네. 본 사람이 전해주더래요. 네. 공덕포차 봤는데 한겨레 정환용 기자가 정청래 대표가 잘할 거라고 아주 좋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전화했어요. 네. 또 알겠다. 이렇게 우리 공덕포차가 유명한 방송이다.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역시 저 보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나름 잘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화 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있죠. 저는 별로 칭찬 안 할 것 같았는데 잘할 거라고 하니까 보는 분들이 저 굉장히 누구 칭찬에 야박한 사람인데. 저는 너무 칭찬을 기본값. 하지? 저는 너무 칭찬을 당연히 해야 되는 값이고.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오늘 대통령 칭찬 좀 하시죠. 그럼 대통령 전화 전화도 또 받으시나요? 받으시죠. 전화도. 근데 송채님 왜 전부 알코올 도수 있는 거 드시고 저는 세 개 다 제로를 주고. 네, 도수 있는 거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건 평소에 아니에요. 좀 잘 안 드시길래. 근데 우리 장관님은 저는 도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네. 맥주를 드시고 이제, 계십니다. 이제 한잔하실까요? 이런 걸 사람 차별이라고 합니다. 무알콜이지만 한잔 하시죠. 누가 차별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파주 소주 좀 타드릴까요? 파주 소주 제가 네. 집에서 얼음을 많이 그래서 거기다 파주 소주를 넣어서 먹어봤어요. 네.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 25도짜리요? 둘째 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저께. 향도 좋고. 저도 그저께 그렇게 얼음 해가지고 예, 예. 마셨는데 예. 아들만 같이 드셨죠. 전 혼자 먹으니까 도수가 세니까 가성비가 뛰어나더만요. 좀만 마셔도 금방 한2잔 취한다. 먹으니까 네. 야 파주인가 어딘가 싶더라고요. 여기가 파주인가? 이 안주에 딱 파주 소주하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둘째 아들이 술 맛꽤 술에 관한은 약간 미식가예요. 그래요? 뭐 아주 향 좋다고 맛있다고 잘 어울린대요. 얼음 칵테일. 근데 파주 비가 많이 와서. 그러게요. 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술도 잘 팔리고 비 피해도 없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이 망고 참외 진짜 맛있다. 계속 먹고 있습니다. 좀 드시죠. 한 번쯤을 파는 것 중에 맛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하세요. 맛 없다는 표현 안 하고 네. 약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맛은 있는데 제 취향이 아닌 음식도 있을 수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뭐 술안주는 다 취향이시더만. 그건 맞습니다.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저희 특징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잘 파악하시네요.
한 회만 봐도 반대. 아, 제가 너무 얕았구나. 그냥 그동안. 시작하는 말, 이야기, 대화하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앞으로 자중해야 되는데 좀 자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중하시는 것 같던데. 이 정도군요, 네. 자중한 게. 아, 야, 근데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5천만 원짜리 시계는 아까 그 제가 성 기자님하고 잠깐 네. 쉴 때 이야기했었는데 5천만 원짜리 시계도 건전지를 넣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건전지는 일반 건전지일 거잖아요. 이야, 어, 세상 공평하네.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래요. 그 건전지 갈다가 기스 나면 그 몇백만 원 날아가고 이렇게 했네. 그런 시계를 어떻게 차고 다니죠? 그게. 이야. 그러게요. 근데 시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비싼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전 아니지만.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의외로 많아요. 네, 의외로 많아요. 뭐 시계에 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차고 다녀요. 그냥 보관용이 아니고. 네. 보관하면 그게 의미가 없죠.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 명품이지. 집에 놔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봐요. 저는 이제 누가 시계를 차도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오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럼 그걸 아는 사람들은 보자. 뭐 바슈론 콩스탕탱의 네.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시계를 차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럴 수도 하겠네요. 있겠죠. 네. 그럼 시간 물어보면 돈 받고 가르쳐주고. 몇 시야? 비싼 거니까 돈 받고 알려줄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너무 없어 보이고 촌스럽기나. 아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야 이게 방송이지만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데 너무 생경하고 희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맞아요. 들으니까 반클리프, 아. 뭐 여러 가지 다 외우지도 못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네. 왼쪽 머리 탈출하려고 한다고 됐나요? 감사합니다. 왼쪽 머리 탈출하면 어디로? 아 그러게 탈출하면 어디로 성환용 선배한테 가는 건가? 근데 그런 명품을 진짜 받고 싶을까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저는 약간 관심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그걸 아니, 무리해서라도 좀 이따 본방송에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중요한 얘기 나중에 본방송에 하도록 안 들은 걸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받았을까? 바쉐롱 콘스탄틴. 그렇죠. 저는 통세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통세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장고 장형철 KSOI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된 사례가 그동안 없었어요. 헌정사상 최초인데 이게 참 즐거워할 일은 아닌데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참 참담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사필 규정이죠. 이게 이번 특검 시작되기 전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부터 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좀 중진 의원들이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들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뭐라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에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도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권 자체가 이상하게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얘기를 그래요? 전달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도 뭐 전혀 후보 시절에 괜히 그 얘기 꺼냈다가 윤석열 후보한테 아주 뭐 이른바 박살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레드팀
그러니까 일종의 쓴소리 역할을 하는. 쓴소리 내지 아니면 이제 비판자 역할, 내부 비판자.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레드 팀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심하게 욕을 먹고 그다음에 금기화가 됐다고 그래요. 네. 김건희는 입에 담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고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래서 참 어떻게 서글프다. 뭐 이렇게 그럼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이 굉장히 갈려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필 규정이자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는데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할 말이 없다가 유구무원이다. 미안해서 이건지 네. 이건지 할 말 많지만 참는다 이건지 사실 잘 모르겠던데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전직 대통령 후보가 다시 구속되는 최초의 사례임과 동시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최후의 사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탄핵이 우리가 다시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탄핵이 반복이 돼 버렸잖아요. 물론 사유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 다른 부분들도 물론 일부 있지만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의 활약이지요. 근데 결국은 정권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구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맞아요. 자수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필 규정이고 네. 결국 6천만 원짜리 그 목걸이가 아니고 포승줄이 된 것이죠. 목걸이가 아니라 포승줄이 됐다. 그렇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들어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기쁘게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 편에는 있지만 네. 참담하고 참 서글프고 그렇죠. 예. 그래도 한잔 하시죠. 2022년 대선 전 2021년 12월에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부인이죠. 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한 그랬었죠. 거 있죠. 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저는 그냥 조용하게 내조만 하겠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그 사과하고 영부인이 돼도 나는 아무 활동 안 하고 네. 내조만 하겠다. 그 말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안 잘 믿으셨죠? 믿기진 않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찍은 사람들도 되게 걱정이긴 한데 하면서도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냥 찍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뒤탈이 난 겁니다. 네. 앞으로 다시 이런 일 없어야 되지요. 그건 다음 이론이고요. 저는 아직은 우리 사회 수준이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을 제가 못 하겠어요. 네. 이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가장 문제적 인물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돈 버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에 장관한 사람 중에 김건희 여사 치맛자락 붙잡고 장관된 사람 우리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요. 또 뭐 검찰 유명 검사의 부인이니까 거기 끼고 물론 이제 그때는 결혼 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 주가 조작 사건도 벌이고 네. 또 뭐 통일교에서는 자기들 굉장히 중요한 민원 처리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 김건희 여사 단독 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현재 사회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기 이전에 가슴에 손들어 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 급할 때 혹시 어디 가서 아는 사람 자꾸 찾는 거 아닌가? 네. 뭔가 좀 반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직도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좀 통하는 사회. 잘 통하죠. 네, 이런 것이 좀 문제일 반성이 수 필요한 있다. 대목이 있어요. 사실은 자성은 일단 좀 처벌 좀 되는 걸 보고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 분노 그리고 네. 이 보면서 느꼈던 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저 지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과 지위 자체가 목표인 사람을 진짜 구분을 잘해야 되겠다. 네. 앞으로 어떤 선출직을 뽑든 간에 네. 오로지 그 지위 자체가 목적이 되놓으니까 그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기사를 딱 보면서 아까 뭐 사전에 저희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요새 노란봉투법이 제일 이 법안 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다음 본회의에서 그게 사용자 통과를 이게 교섭 사용자 확대하는 거 하고 그래서 임금 조건이나 휴게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진짜로
결정권이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하게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네. 임금 1,000원, 2,000원짜리. 그다음에 손배소 그거는 손배소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맞아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스스로 10,000원, 최소 임금 200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6천만 원짜리 걸고 네. 5천만 원짜리 차고 이 상실감을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 거냐. 그렇게 비유하니까 정말 딱 와닿네요.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뭐 좀 더 센 자리, 이 권력을 지향했던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좀 뭐 자기 사리사욕 네. 을 챙긴 사람 아닌가. 뭐 명품 챙기고 뭐 돈 뭐 좀 받고. 그래서 이 명태균 씨가 한 얘기죠. 장님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그참 뭐 명태균이라는 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딱 맞는 표현이다. 딱 맞는 비유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이른바 안진뱅이 주술사가 지금 죗값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좋아하는 그 성품 때문에 사실은 구속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목걸이 때문이다. 그리고 목걸이 플러스 거짓말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구속이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판부가 그러니까 구속을 하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었거든요. 특히 서희건설 쪽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본인들이 그 나토 목걸이라고 불리는 그 목걸이를 김건희 씨한테 우리가 사줬다라고 이제 자수서를 쓴 게 특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김건희 씨는 계속 받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걸 보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법원이 결정적으로 판단한 이유가 그런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준비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안 받았다라는 것만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특검 쪽에서 비장의 카드를 하나 딱 든 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황 기자님도 그렇고 바로 구속영장을 치겠냐, 조금 더 외부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퍼즐을 만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특검 쪽에서 그걸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구속영장을 빨리 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들이민 건데 그것도 보안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사실은 딱 깐 거잖아요. 그 자수서를 그럼 미리 받았다고 보세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분위기나 감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그 직원의 증언, 판매 직원의 증언도 사실 간단치 않은 네. 그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그러니까요. 사람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것들. 김건희 그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서 그냥 딱 스텝이 꼬여버려 가지고 준비된 대로 이야기했던 게 오히려 올감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보면서 좀 한심했던 게 아니 그 정도 비싼 거 팔았으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조사를 할 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증언이 나오기 전에라도 네. 6천만 원 이 정도가 되면은 뭐 인증번호 다 있고 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판매 루트들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화제가 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분명히 A, B, C 이상 그쪽을 먼저 뚫었어야 되는 것, 증언을 네. 확보하든지. 근데 특검이 참 이번에는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야 밝혀지는 걸 보고 이렇게 놀라야 되는가 하는 것도 참 한심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목걸이를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그러니까요. 텐데 예. 그냥 바로 가서 이제 수사를 했으면 됐을 텐데. 물론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을 가능성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야기할 이제서야. 용기가 생길 네. 수는 있지만 네. 짚어야 될 포인트들은 명확한데 그 포인트들을 다 무시했거나 놓쳐버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도 뭐 다른 의견 별로 없고요. 네. 다만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러게요. 이 부분을 네.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SBS 단독에서 뭐가 보도가 나왔냐면 이제 나토에서 한 게 이제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귀걸이랑 브로치도 했는데 이 브로치가 티파니 제품으로 3천만 원 상당이었고 귀걸이는 그라프 제품으로 2천만 원인데 이것도 서희건설에서 줬다라고 자수서에 나와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명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중독이죠, 뭐. 중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여기저기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예 인터넷에
명품의 심리학 뭐 이런 그래요? 자동 검색 기능. 네. 장군님, 명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걸 하필 저한테 물으십니까? 왜 하필? 저는 제 몸에 걸친 거 다 합쳐봐야 몇만 원 안 되는. 제가 장군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장군님은 명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인간이 명품이기 때문에. 역시. 다시 물어주십시오. 조금 너무 없어 보이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잘 보세요. 명품을 사람들이 왜 선호하냐면 이 명품을 내가 딱 가지고 과시를 함으로써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명품을 알아봐주는 사람한테만 딱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특별하게 어떤 신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신분이에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차이가 뭐 일단 복장에서부터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뭐 별로 차이 안 나죠. 네. 뭐 귀족이나 우리 평민이나 명품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품이 귀족인 사람은 명품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송채님 명품 거의 없으시죠? 네.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난하니까 없으시죠. 아니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물론 좀뭐 그러니까 욕구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아니 뭐 우리가 이제 명품을 뭐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히 필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성태공의 기자 자체가 언론인으로서 명품이세요. 감사합니다. 이 공덕포차 진행하시는 거 보면 몇 년 동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잘못하면 너무 제가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말을 좀 줄일게요. 김건희 여사는 아주 젊을 때부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맞아요. 수료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품의 사람은 명품을 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몇십 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명품을 챙기면 감옥 간다는 이 상식을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중독 상태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명품 한 잔. 돈 없어서 명품 못 사는. 두 분은 필요 없는데 사실 저는 명품이 약간 필요해요. 아닙니다. 정한용 기자님이야말로 명품이 필요 없으십니다. 뭐 아무튼 그런 바짝 긴장해야 돼. 아무튼 그런 무슨 부분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약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약간 측은지심 같은 것도 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좀 낮으면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자기 보이려고 꾸며서 하나. 보이려고 했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검팀이 수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그 과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품 가방 받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그런 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요. 저도 이제 다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좀 뒤져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어요. 그때 한 2,000원 정도 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8,000원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엄청나게 달려들었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검사하고 결혼을 2012년에 해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왜 결혼 전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그 거예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2019년에 검찰총장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죠. 문재인 정부 때예요.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번에 새로 검찰총장 지명된 그 당신 부인 관련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멱살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니까. 그 김진태가 우리가 아는 그 김진태인가요? 네, 지금 강원지사 하는 김진태 그렇군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명품이네. 그때부터 다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사건화가 됩니다. 그 2019년이에요.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다 비켜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2022년 대선 전에 이미 검찰총장 부인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처벌을 안 했던 게 뒤늦게 한꺼번에 터지고. 그런 과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뭔가 철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검찰이 무서운 세력이구나 들었던 게
물론 특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기본적으로 범죄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 있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더 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잘하는 거지만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가지셨잖아요. 네. 칼에 그때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 칼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개혁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네. 칼 자체를 놓아야 된다라는 게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한 저는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칼의 방향을 바꾸어서 아하. 검찰 권력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타격감도 크고 네. 그리고 실제 눈앞에 보이는 부분들을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또 정권이 만약에 그렇죠. 바뀌거나 한다면 칼날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저는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잘하는구나. 역시 검찰이 정신만 차리니까 잘하는구나. 역시 특검이네. 이런 것만큼이나 네. 언제든지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이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 되게 깊이 있는 논쟁과 결론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제 칼을 네. 빼앗는 그런 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의는 좀 깊게 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검찰 칼 부러뜨려야죠. 뺏는 게 부러뜨려야 아니고 된다. 아예 아예? 칼을 없애야 네,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칼을 누구도 못 쓰게 하고 이걸 잘 보세요. 지금 꼭 필요할 땐 특검을 하면 됩니다. 네. 입법부에서 입법부라는 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직접 수사가 검찰 수준의 직접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네. 입법부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이번처럼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일상적으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걸 놔두는 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어요. 이회수의 칼이라는 소설이 있죠. 네. 그 상황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칼을 집안에다가 숨겨놨는데 이게 칼이 밤마다 울어요. 막 네. 소리가 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막 약간 미쳐가는 그런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칼로 그 나오는 그 주인공 어떤 도상 나타나서 그 칼로 주인공을 베고 이 피를 닦고 사라지는 장면.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칼 자체가 사람의 피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떤 그 거대한 생명체다. 바이러스처럼 생명체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군가는 억울하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부러뜨려야 돼요. 부러뜨려야 된다. 아예. 그렇습니다. 칼날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러뜨려야 아예 된다. 부러뜨려야 돼요. 빼앗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맞아요. 꼭 필요하면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사, 의혹 사건 이럴 네. 때는 특검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영장 실질심사에서 그 김건희 씨 쪽 변호사가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화무 11홍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뭐 열흘이나 붉은 꽃은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력도 한때다. 이제 그 권력은 언젠가는 사그라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건지.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 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건지. 그런데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죄는 어쨌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저질렀던 행동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변호사가 말을 잘못한 거죠. 유식한 척 하려고 했다가 뭔가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이건 한 반대쪽 사람이 할 얘기죠. 네. 참 권력이 참 무상하지 않냐?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다. 네. 뭐 실제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그런 표현을 오늘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했다는 게 참 머리가 굉장히 나쁘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거 별로 뭐 깊이 있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 전략을 봐도 뭐 그렇게까지 스마트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톤앤 매너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굳이 뭐 이걸 인용해서 하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김건희 씨의 지금까지의 이 증거 조작의 시도들, 네. 그다음에 매 사안이 있거나 인터뷰나 이럴 때 직접적인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저는 한편으로는 글로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이 정부와 특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혹은 경고를 하는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화무시비롱은 김건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니들은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명품 중독,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렇게 이해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해악이나 그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임전 무태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셔. 당신들도 그렇게 오래 안 갈 수 있어. 이런 칼을 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역시 선회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말을 선회하시고 예. 성한용 기자께서는 바보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고. 이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시컷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정 기자님은 제정신 아닌 사람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잘못 마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이 수사 영장에는 3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텐데 오늘 바로 또 압수수색도 들어갔더라고요. 21g이라고 네. 그 관저 증축공사. 이전 할 때 네. 수의 계약한 업체가 네. 있습니다. 커버너 콘텐츠 관련 회사인데 거기 이제 회사하고 주거지 압수수색했고요. 또 관저 이전 공사를 청구하는 전 국토부 차관 집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 16개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에 들어간 거 말고도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네.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요. 또 코바나 콘텐츠 전시할 때 여러 기업체에서 협찬 받은 거 이게 뇌물성 아닌지 따져봐야 되고요. 또 뭐 명태균 건진법사 이것도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고요. 네. 또 심지어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최해병 특검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있죠.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거잖아요.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거. 창원 산단 지정 기밀 예. 유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이게 구속 기간 안에 이거 특검이 어떻게 다 그러게요. 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네. 이게 이 양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한데 참 신기한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민원 해결 공직 인사 개입하고 공천 개입하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게 아까 이제 화무 11호 건물 10년 그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도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건지 뒷일을 아예 완벽하게 생각 안 증거를 다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한 건지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건지 너무 바본지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정말 이렇게 밝혀질 우리 일들을 송채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리. 저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보다? 네, 바보다. 저도 그쪽에 한 표. 이거는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송채경 기자한테 이렇게 묻는 방식도 있을 수 있구나. 저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네, 뭐 여러 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플러스 또 집사라고 알려진 집사 게이트가 집사 있습니다. 게이트 있죠. 네, 김혜성 씨가 공교롭게 이제 김건희 씨 구속 날에 맞춰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체포가 돼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대기업들이 184억 정도를 이제 투자했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김건희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작은 회사에 볼품없는 회사에 이렇게까지 대기업들이 투자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식적인 내용인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김혜성 씨 단독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과연 진실을 얘기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요걸 조금 뭐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김건희 씨 구속되거나 뭐 지금 특검이나 여러 특검의 과정들을 보면서 야 정치인들 조사하기가 더 어렵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서희건설 바로 샀어. 내줄 부분까지 딱 정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서희건설이 과연 그게 끝일까? 대선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까?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제 쪽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잃어도 부분적으로 잃고 끝낼 수 있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빨리 인정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나머지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다 읽게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고 무시하고 그게 일상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인 감각조차도 둔감해진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네. 누구니까 그 통일교 골프 권성동 의원이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진짜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자기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저희 건설은 끊어내고 예를 들어서 몇 년 혹은 벌금 그리고 그래서 집사라고 이야기되는 이 사람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를 내줄 거냐, 네. 어디까지를 협조할 거며 어디까지를 선을 그을 거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정치인들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네. 밝혀내기가 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집사 네. 충분히 저는 그 특검하고 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딜을 해서 네.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하지만 그렇죠.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증언들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냐면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자기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와 연결했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정하고 들어가서 특검과 딜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특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몇몇을 보시면 검찰에 있을 때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네. 또 이게 이제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좀 왜곡되긴 했는데 과거에 검찰 특수부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검에 참여한 변호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몇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이를테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네. 구속돼서 구치소로 가는 피의자가 검사한테 인사를 하고 갑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당신 이런 거는 당신 이거 주요 범죄니까 이걸 인정을 해라. 그런데 당신 이러이러한 지저분한 범죄까지 있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다 기소하려니까 내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당신도 명예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 승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범죄는 인정을 하고 심지어 나갈 때 감사합니다 검사님 하고 인사까지 하고 나머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취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노하우가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특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혜성 씨 귀국할 때 표정을 보니까 아직 좀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냥 네.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서 이제 특검에서 당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기소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바로 무릎 꿇고 승복하지 않을까. 두분다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서 그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이제 쓴 채 골프를 치는 모습이 이제 목격이 됐어요. 근데 물론 본인은 자기가 다 돈 내고 영수증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골프야 칠 수 있죠. 선의로 해석하면.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른 뭐가 있을 거예요. 일단 불법 정치자금 의혹만 지금 나와 있는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닐 리가 없거든요. 네. 통일교 쪽에서 아마 줬을 거고요. 진술 확보한 것 같아요. 돈은 네. 대충 줬다는 사람이 줬다 하면 그게 맞는 거다. 받은 사람이 나 절대로 안 받았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이 많이 그래요? 됩니다. 또 이게 물증이 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 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골프장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그 뒤에 불법 정치자금 내지 이른바 뇌물성 네. 금품수 사건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연결해서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에서 교인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의혹, 그러니까 뭐 권성동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또 한겨레 단독 오늘 나온 걸 보니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라 이러면서 각 통일교 이제 지역 책임자들한테 수천만 원씩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해라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일교가 이 대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당대표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데 좀 깊숙이 연관된 것 같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까요? 골프 친 거는 그냥 보통 때 성한용 기자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행위인데 네. 근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정치인은 시점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일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폐쇄성과 보안성, 네. 그다음에 합의가 될 경우에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신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치고 나머지 다 다쳐도 나는 다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게 아니면 이 또한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사실 명품도 없고 골프도 안 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진짜 그걸 좋은 운동으로 매주 하시더라고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에 그 많은 골프장 중에 왜 하필이면 하필이면 지금 통일교가 소유한 곳에 갔느냐. 어쩌면 그게 통일교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납득이 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몇 가지 추론되는 부분들이 실제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였습니까? 주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통일교에서 그 정치적 행위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금품이 오고 갔느냐 그다음에 뭔가 민원 해소를 위한 네.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자기 희생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쉽지 않은 미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한다던가 대선 운동을 한다던가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파장이 일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끼치는 건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결집돼 있는 사람들이 실제 표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법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는 또 조금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당장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가서 당원 명부 내놓으라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그거 못 준다. 그러니까 의원들 다 당사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막고 있어요. 그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네. 이게 정당법에 보면 42조에 강제 입당 금지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또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도 관련 조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당원 명부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 이거 압수하기 어려울 거고요. 이걸 그렇다면 통일교나 이런 데서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네. 사실 뭐 입당할 생각 없었는데 위에서 시켜서 내가 억지로 했다. 입당을 했고 투표도 했다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이게 특검이 또 이제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검에서 좀 의혹을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직접 서들어가서 과연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전 대표가 8월 15일 0시에 이제 사면이 돼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의 사면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범여권 차원에서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별로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이 되는 인물들도 많은데 사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좀 걱정스럽죠.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요. 네. 여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8월 15일 저녁 광화문에서 대통령 국민임명식이죠. 네. 거기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안 간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우리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진영 대결이 좀 극심해지는 이런 게 나타나고 이제 이게 계기가 된 게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이 문제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도 몇 번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민생 사면만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 사면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 사면을 하게 됐고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끼어서 국민통합 이런 명분에 맞게 이제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면해주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좀 끼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그분들은 좀 조국 전 대표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정권에는 부담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이 부담을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좀 힘들지만 외로운 결단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여론 수습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보수 세력만 반발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그 중도층 유권자들도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이의 제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결정하는데 세 가지 정도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생각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사면에 대한 찬반이 팽팽했다. 그리고 연령대나 세부적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지지 구조가 깨뜨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몇 가지 전례들이 좀 나왔다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송영길 원내대표 그 문자가 그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문자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권이 극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정당성을 좀 상실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좀 표시가 되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우스운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좀 어르신들이나 단체 쪽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사면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면 복권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부담감, 그다음에 사면했을 경우에 약간의 부담감을 낮춰주는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작동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번 사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지인이 올려놨던데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사면을 자신과 딸들에게 평생 폭력을 휘둘렀던 남편을 살해한 여인을 사면을 했었대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복역자. 그 다음에 매춘부 시절에 자신의 고객을 살해했던 그래서 몇십 년 동안을 이 복역했던 사람을 마크롱 대통령이 사면하고 그게 전부일 수는 없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스토리가 있는 사면자들이 저는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였던 사람이 저질렀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범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리기 위한 거라기보다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유불리의 문제들도 있고 의리와 또 공정과 불의의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감과 감정적인 온정의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 스피커가 이쪽이 큰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두가 정치적으로 해서 다 다룰 것 같지만 이걸 끊임없이 희석시킬 수 있는 사면이 의미 있다라는 스토리를 저는 좀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 사면이라는 게 워낙 이제 부각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최근에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참 좀 무리한 과정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좀 나라도 어렵고 경제 외교 안보다 어려운데 정치 사면하지 말고 나 안 나갈 테니까 이번에는 좀 민생 사면만 해주면 어떠냐.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스스로. 예, 그런 메시지를 내놨으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많이 줄여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우리 공개적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비공개 얘기를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 근데 그 워낙 그 뛰어난 견해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날도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도 이제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15일 0시니까 14일 밤에 나오겠죠. 네. 그때 이제 어떤 표정, 어떤 태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전 좀 수그려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뭐 조국 전 대표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분은 정치인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이번에 왜 그 특혜 서면 받느냐, 왜 정치 서면 받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네. 오히려 반대 진영 또는 중도층 이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영웅의 귀환, 우리 반지의 제왕에서 뭐 왕의 귀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절대 안 나고요. 된다.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죄송하다 얘기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좀 빨리 나왔다, 감사하다. 앞으로 내가 뭐 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기여하면서 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자세를 낮추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 메시지 어떻게 돼야 저도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향후의 사명이나 이런 걸 강조하지 말고요. 네. 그걸 가지고 사면의 정당성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또한 너무나 큰 호불호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이해해 달라. 안타까움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어쨌든 결단을 해준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라는 정도로 좀 짧게 하시고 네. 좀 된다면 당과 지지자들에게도 사전에 그 현장에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이 현재 안타까운 역사가 반영돼 있는 집결체잖아요. 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단순하게 기쁨 이런 걸로 현장에서 환호하는 이런 개념들보다는 조금 차분한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한 발 더 나가자면 의제에서 빨리 사면 부분 말고 다른 의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조국 대표께도 부담이 되는 거고 이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결정된 부분들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최소화시키는. 듭니다. 근데 좀 걱정이에요.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김선민 의원이 대표 원하는데 가고 계신데 그분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열기로 빨리 하자.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게 기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뭐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을 새로 뽑아서 새로 출범하겠다. 네. 뭐 그래서 전당원 투표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직 조국 전 대표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르다. 그렇죠. 벌써부터 뭐 대표 조국 전 대표 다시 우리 대표로 옹립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지금부터 달려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걸 오늘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조국혁신당 오늘 당무위원회 결정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럴 때는 아니에요. 일단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3시 얘기한 대로 굉장히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서둘러서 지금 현 지도부 사퇴한다는 얘기는 왜 하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런 태도나 아니면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뭐 비공개로 이야기해서 사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가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당사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일 첫째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조국 대표는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면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면이 되든 안 되든 언제 사면이 되든 간에 정치를 계속할 숙명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조율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더라도 혹은 하기 싫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결정이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뭐 끝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 기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큰 기회가 이제 네. 저는 이게 생겼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님 나오면 정치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시기가 그렇게 늦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건 이틀이건 그걸 쉼표를 두냐 안 두냐가 엄청나게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조금만 했으면 좋겠고 단 며칠이라도 좀. 그리고 실제로 나와서 며칠 쉬셔야지요. 그렇죠. 몸도 좀 좀 추스려야 되고. 약간 그 부분은 뭐
뭐 오늘 그렇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내부에서도 이런 좀 건강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당대표가 되는 거는 이제 수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럼 지방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에 나갈 것이냐, 부산시장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나갈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행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떤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사실 조국혁신당에 있거나 보좌를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출마를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선거라는 기회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네. 회피할 수는 없는 거고 게다가 조국혁신당이라는 그래도 1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난 총선 때 엄청난 지지층 내에 지지를 가졌던 현존하는 정당의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지역의 좀 이 상징성이나 연관고리들이 너무 좀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출마를 위해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사퇴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남 네. 혹은 경기 뭐 수도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면은 보궐선거가 이번 기회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부산, 서울 시장이나 이런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를 하면 그 지역이나 혹은 전국적인 선거에 대한 지원들을 리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보다는 네.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으로 나가시는 게 저는 뭐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네. 어디로 갈 거냐? 부산? 저는 전혀 사투리를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인데 정치를 근본적으로 좀 흔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금 국힘이나 이렇게 한쪽 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대로 내용적으로 컨텐츠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PK 쪽이나 이런 쪽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힘이 실리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왜냐하면 당대표나 아니면은 뭐 지역구 의원이 되는 거는 당을 이끌면서 할 수 있지만 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그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장모님하고 생각이 좀 반대인데 광역단체장 출마해서 일단 될까 싶어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네. 그것도 뭐 민주당이 그럼 무공천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그런 식의 연합공천을 아예 합당을 하면 몰라도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연합공천을 한다. 우리 그 까다로운 유권자들이 동의를 해줄지 뭐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국회의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건 비례대표 의원 잠깐 한 거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정치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거는 일단 심판대 한번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네. 된다고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어디가 됐든 뭐 상징성 있는 지역에 출마해서 내 정치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인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좀 동의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장관님 얘기하신 거하고 좀 이제 반대쪽인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온갖 언론에서 이미 다 정치면에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자들이 이제 워낙 이런 그 조국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데 사실은 이 얘기 자체를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에서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인천 계양 무슨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관님 표현대로 쉼표. 네. 지금은 약간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 나왔습니다. 지난 11일에 리얼미터가 발표를 한 건데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응답자의 56.5%가 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주보다 6.8%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텐데 일단 뭐 조국 전 대표 사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2주에 한 번 KSY에서 정기 조사를 하는데 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원래 낮았기 때문에 네. 확 꺼진 건 아닙니다. 저희는 54.7% 긍정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조국 대표 사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이나 모든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주술처럼 네. 사면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KSY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KSY는 월화 월화. 예, 조사해서 그러면은 거의 발표한 사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 거네요. 이게 조사할 때 참 조사하는 중에 사면이 돼버려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대상자들 다 나오긴 있었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긍정 부정 요 지질도 중요한데 저희 조사 결과가 지난 조사에 비해 가지고 네. 긍정 평가가 4.1%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 평가는 4.0%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오지선다로 하거든요. 매우 잘한다. 그다음에 보통이다. 못한다. 그 보통 넣으면 보통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지선다죠. 그렇게 가는데 적극적 지지층이 이번에 좀 빠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에서 그 42.1에서 35.9 마이너스 6.2%가 빠졌습니다. 네. 적극적 지지층에서 네. 그리고 40대에서 70.2%에서 60.4%로 마이너스 9.8%가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죠. 네. 리얼미터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리얼미터도 그 전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 긍정에서 마이너스 6.8%인데 적극적 지지층에서 마이너스 4.9% 빠졌고 40대에서 마이너스 6.5% 빠졌고요. 네. 거기는 50대에서 마이너스 8.6%가 빠졌습니다. 50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층들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네.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사는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누구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지지층 40대, 50대 민주당을 견인하고 있는 이쪽에서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아예 부정할 정도로 여기에 반대할 거냐.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층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준석 의원의 그 차명 계좌,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에 관련돼서 정책적인 모호한 부분들이 실제 경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면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닌 건 저희가 조사할 때 부정평가의 이유,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는 점이 네. 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던 국민 통합이 15.2%로 두 번째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 사면이라는 말은 게 어쨌든 국민 작동을 한 통합이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일부는 저는 작동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지지층에 그리고 40, 50대에서 빠지는 게 이 하락세를 주요하게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여론 지형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변수는 사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정책적인 부분들에 관련된 것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제가 실드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저는 하락하면 네. 그거는 저는 만회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돼 버리면 이거는 그냥 이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고 삶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조국 대표 약간 쉼표 부분들, 그다음에 사면 이슈가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갈등 이슈를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실제 정책적인 성과를 가지고 포지티브하게 갈 수 있는 의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다행일지 아닐지 결과적으로 모르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나 등등 외교적인 이슈나 네. 지금 산재나 이런 대통령께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부각시켜서 이 부분을 역전시킬 거냐에 대한 정부의 고민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지율이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네. 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 공개가 됐지만 일주일간의 휴가 기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시 이 업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진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하향세는 멈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비관론인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실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에서 태도 네,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익명이라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 떨어졌는데 왜 그렇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실 참모 중에 한 2분 정도가 한 분은 지금 휴가철이라 네. 조사가 좀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은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기간 중이라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좀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있나요? 조사 전문가로서 그 두 가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휴가는 일정 정도는 반영될 수 있다. 아주 미세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최대의 스피커인데 아니 대통령의 휴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네, 휴가철이니까. 국민 휴가철. 네. 그 이야기였습니까? 네. 그거는 응답이 좀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 두 가지 그리고 국민의힘 커미션 그 부분은 네. 그거는 조금 저는 과도한 해석일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44.4% 저희 조사입니다. 44.4%고 국민의힘이 27.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저희가 4차 조사했던 것 중에 가장 높게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일부의 관심도나 주목도가 높아지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국정 운영을 좌지우하는 게 아니고 국정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저는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고 뭐 약간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때 뭐 아니 그러니까 참모로서는 대통령실 참모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데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걱정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면 지지율 더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진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참모가 얘기했는지 궁금해지는. 한두 분 정도. 짐작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마케탄이 소개한 뒤에 마지막 이슈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탄이 쇼핑몰에서 멜론의 달콤함과 참외의 아삭함을 골고루 갖춘 신품종 망고 참외 2kg을 29,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향에 모양도 망고를 닮아 색다르고 예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전한길 씨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일단 지난 합동 연설회에서 굉장히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배신자 이거를 이제 유도하면서 소란을 일으켜서 지금 당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고 내일이죠. 14일 이제 전한길 강사의 소명을 이제 듣고 나서 어떤 이제 징계를 내릴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뭐 엊그제 있었던 이제 합동 연설회에서는 전한길 씨가 안 나왔어요. 본인이 꼭 가겠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그냥 바깥에서 다른 생중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내에서는 굉장히 배신자 얘기가 또 나오면서 소란이 일긴 했는데 전한길 씨가 나오겠다고 했다가 뒤로 좀 빠진 이유도 궁금하고 과연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를 내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명은 하겠죠. 네. 근데 뭐 왜 전한길 씨가 왜 저러는지는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네. 뭐 그건 마음대로죠. 뭐 그건 어쨌든 그건 와 궁금할 뻔했는데. 아니 그분은 자기 장사는 성공했잖아요. 네. 이번 전당대회가 뭐라고 그러죠? 친길? 네, 반길? 맞아요. 신길 반길. 그 길이 전환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영화에서 이거 약간 긍정적인 표현인데 이른바 씬 스틸러. 네, 이번 전당대회 전환길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도대체 뭐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국민의힘 최근에 얘기할 때마다 그 좀 얘기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지금 갈 때까지 다 가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맞물려 있기는 해요. 8월 15일 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 임명식 거기에도 안 가겠다고 하고 또 정청래 대표 또 아직도 뭐 악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극단화 가는데 이게 물론 여당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고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충돌하면 할수록 지금 야당은 뭐 네. 거의 뭐 흔적도 없이 바스러져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 다 손해를 보는 이런 게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뭐 전당대회를 좀 연기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22일이죠? 예, 그런데 네. 뭐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당대회 아. 뭐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어쨌든 보니까 김문수, 장동혁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날 되거나 아니면 결선까지 가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지금 망해가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스라져서 없어지는 수순으로 좀 가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료도 찾고 했는데 관심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전환기 태세 전환은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영향력은 충분히 확인을 했다. 네. 그리고 지형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이 더 나서지 않아도 지형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면 전당대회까지가 이 사람의 목표가 아니고 전당대회 이후의 정치가 네.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반탄 후보 네.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장동혁 요 두 분을 묶어서 했을 경우에 저희 조사했을 때 전체에 있어서 29.7% 나왔습니다. 네. 둘이 합치면 합치면 찬탄 후보 조경태 안철수 34.2%입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마이너스 4.5죠. 근데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할 경우에 이게 네. 실제로 여론조사할 때 하는 거니까요. 네. 김문수, 장동혁 합하면 50.9%입니다. 네. 조경태, 안철수 합치면 22.6%입니다. 네. 28.3% 역전돼서 와. 앞섭니다. 자, 네. 거기에 무당층 빼고 국민의힘만 지지층만 하면 김문수, 장동혁 63%입니다. 조경태, 안철수 19%입니다. 네. 플러스 44%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명 안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명 안 당하기 위해서 나 더 이상 안 그럴게 이런 액션을 취한 소명을 거예요. 하기 전에 자기 태세를 지금 좀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전당대회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길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실을 어떻게 잘 받아먹을 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당에 잘 남아 있다가 네.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후보가 뭐 어쨌든 반탄 후보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밀고 들어가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얼마나 못된 걸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무튼 그 요상원이라고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계세요. 네. 이분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는 14일날 좀 중징계가 불가피한 걸로. 물론 자기도 위원장이지만 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단정할 수는 없다. 과반 의결이 필요한데 중징계 쪽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태도를 유지한다면 제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윤리위원회 결정을 결국은 그 당 지도부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종 그렇죠.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했는데 지도부에서 지금 봐주자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내일 어쨌든 14일에 소명을 듣고 그날 결정을 할지 아니면 또 추후에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결정할지 국민의힘은 근데 봐야 될것 이게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127시간 영화에서 그 아론 레스턴이라는 등반하던 사람이 유타주에서 바위에 팔이 끼어갖고 네. 칼로 자르고 탈출을 하는데 그때 영화 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 집에 스위스 칼 잘 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빠뜨리고 중국산 값싼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팔을 끊어내질 못. 더 고통스럽게 더 고통스럽게 막 하는 되는. 이게 영화 대사로 나옵니다. 약간 끔찍하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당내 극우세요, 이른바 전환길 이런 사람들을 낼 수 있는 예리한 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항의 이 무게를 맞추는 게 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사할 때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가 국힘과 협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내란 세력 척결로 가야 되냐 이걸 물었습니다. 뭐 네. 다른 여러 가지 의제들도 있지만은, 근데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협치 이런 포지티브한 내용이 들어가면 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와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 내로 나왔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그 45.5%가 국힘과 협치 네. 쪽으로 가야 된다. 40.7%가 내란 세력 척결로 가야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맞지 이거보다 네. 이 정도 문항을 물었을 때도 협치에 대한 부분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이건 새롭게 지도부가 탄생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그 지도부에 대한 것 중에 40.0%가 손 안 잡는 게 맞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지층은 훨씬 더 높고요. 그만큼 저쪽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나
배타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재생이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원로들,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표들이 모여서 정청래 대표. 예, 예. 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치라는 게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 거다 이런 표현도 하고 뭐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내란 적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야당하고 대화는 해라 이런 취지로 원로들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사에 댓글이 붙은 걸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이제 당원들이 이제 원로들이 돌았나? 저거 어디 내란 세력하고 협치를 하라고 하냐? 해서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상대적이긴 한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원로들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뭐 내란 극복해야죠. 근데 내란 극복을 하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게 내란 극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천사와 악마가 전쟁을 했는데 악마한테 밀리니까 천사들이 야 우리도 악마의 무기를 갖고 싸우자 그래서 이겼대요. 이기고 나서 보니까 몸 색깔이 다 악마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보기 짧게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민주당 현재 여권 세력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아무튼 좀 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반독재 투쟁도 하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맞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를테면 뭐 보수 세력이나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미워도 그쪽을 또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시면은 그건 또 민주당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이 굉장히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 좀 그런 사람들 좀 극우 세력도 좀 살살살 좀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원로분들의 이야기나 그 뭐 저희 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런 조사들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근거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각계에서 협치에 대한 요구들을 그렇다고 그걸 정청래 대표 쪽에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국민의힘 정신 차리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네. 어떻게 전환 어떻게 이 모양인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 말을 해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따른 당 지도부도 어차피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거와 또 지지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에 서야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월 22일 지도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실제로 어쨌든 간에 관건이 될 거고 8월 22일 만들어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여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겠다고 해버리면 장외투쟁. 그건 불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때가 어쨌든 제일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소개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독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독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